안녕하세요. 구사일생으로 제 인생을 구하고 돌아온 이제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예요. 저는 제가 여태껏 평범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제 말입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 때가 더 좋았을 때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저는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세상에 우리 부모님 이상으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했고, 제가 살이라도 빠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난리를 피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의 남편이었죠.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다 못해 눈꼴시려 하는 결혼 생활을 하며 사랑을 받아왔어요. 저의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 이상으로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시부모님이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제발 좀 적당히 하라고 진절머리를 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하긴 제가 봐도 정말 설레발을 너무 많이 치기는 했었어요. 좀 과할 정도로 말이죠. 남편의 과한 애정에 민망해지던 순간이 꽤나 있었거든요. 한 번은 남편의 그 지나친 애정으로 인해 응급실 가서 난리를 피웠던 적도 있었어요. 이러다가 이 사람 과다출혈로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빨리 의사 나와서 치료하라고 그래요. 오다가 한 번 더 부딪혔다니까요. 이러다 이 사람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당신네들 가만히 둘 줄 알아? 절대로 가만 안 둬. 왜 접수를 안 해주는 건데? 여기 응급실 아니야? 환자가 응급할 때 오는 게 응급실 아니냐고. 빨리 의사 불러. 아이고 이 사람아 좀 적당히 해. 세상에 남사스러워서 원. 장모님 이건 적당히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게 생겼다고요. 이거 봐요. 환자를 이렇게 방치해둬도 되는 거냐고요. 엄마까지 왜 때리고 그래.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어디서 이런 팔불출이 나왔나 몰라. 얼른 안 나와? 너 이러다 진료 방해한다고 큰일 나 이놈아. 얘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라니. 그만 좀 해라. 참 대단하다고 벌써부터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도 저희 남편의 저런 모습에 그저 당황스러웠었어요. 한 번은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서 함께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던 날이었어요. 식사까지 기분 좋게 하고 나서 후식으로 함께 나눠 먹을 과일을 깎으려다가 사건이 발생했었죠. 과일을 깎아야 하는데 제가 모르고 그만 제 손을 같이 칼을 댄 거죠. 그런데 크게 다친 게 전혀 아니었어요. 중지 손가락 옆부분을 베어서 피가 좀 나기는 했었지만 꿰맬 정도도 아니었어요. 피가 좀 흐르는 정도? 하지만 손을 좀 감싸고서 손 위로 들고 있으면 지혈이 될 정도였죠. 그런데 남편이 그걸 보고서는 그 난리가 났던 거였어요. 아마 남들이 보면 제가 아예 손이 날아간 건 아닌가 싶었을 거예요. 다른 식구들 다 가만히 있는데 남편 혼자 저 난리였다니까요. 물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허허허 웃으셨죠. 자기 와이프 아끼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하지만 멈출 줄 모르고 난리를 치는 남편은 저를 데리고서 기어코 응급실로 달린 거였어요. 아이고 아니 이 아들아 병원 갈 정도 아니야.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겠다. 그래 이서방 그냥 테일밴드로 붙이고 있으면 된다니까. 이서방. 시부모님이랑 저희 친정 부모님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날뛰는 남편을 말리려고 뒤따라 오신 거였어요. 저도 남편한테 한사코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는 망신살만 당하는 거라고 말렸는데도 남편은 응급실까지 가서 저 난리를 피고 말았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했나 봅니다. 거기 접수받는 사람들도 어이없어서 헛웃음을 짓더라니까요. 남편이 당장 숨 넘어갈 듯 가서 우리 와이프 큰일 났다고 피가 안 멈추는 것 같다고 해서 서둘러 달려나왔는데 고작 과일 깎다가 손가락 뺀 거니 그리고 오다가 부딪힌 것도 남편이 호들갑 떨다가
남편이 제 손을 친 거였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또 난리가 났다고 그 호들갑을 떤 거였어요. 온 식구가 말리고 병원에서는 소란 피우지 마셔라. 정말 위급한 환자들 치료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는 거다 하는데도 아휴, 남편은요 말이 통하지 않았죠. 내 눈에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위급하다고. 당신들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이러다 사람 잘못되면 과다출혈로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아우 여보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라니까. 나보다 위급한 사람들이 여기 천지야.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이 물러 터졌어? 이 와중에도 다른 사람 생각하냐? 지금 당신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우 저는요 나중에 가서는 저 인간이 저를 물먹이려고 하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결국 제가 거기서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죠.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인간, 아주 개망신이라는 망신은 다 시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겠냐고요. 남편 머리통을 퍽 하고 때렸어요.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아이 여보 난 당신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생각하면 좀 입 좀 다물어. 남들이 보면 웃어. 당신 뭐 일부러 그래?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정말 창피하게 왜 이래. 됐고 빨리 나와. 평소에 조근조근 이야기하기로 유명한 저인데 전날은 제가 남편의 호들갑에 질려버려서 화를 냈었죠. 물론 남편의 저런 지극정성인 저에 대한 사랑에 친구들이며 가족들은 그래도 좋은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랑 사이 안 좋은 것보다 100배 1000배 좋은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 나이 들어서 죽을 때도 한날 한시에 같이 떠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 나도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 역시도 그런 남편에게 고마웠고 우리가 잘 만난 천생연분 부부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저희 부부가 사이좋은 걸 질투했었나 봐요. 뜻밖의 시련을 제공했죠.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이 실종된 것 같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기간이 필요한 건데요? 하루든 이틀이든 내 남편이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왔다니까요. 당장 위치 추적 좀 해달라고요. 하고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출장 다녀오신다고 하고 나간 거고 따로 위치 추적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얼마나 했는데요. 더해요 그러면.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저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평소와 다름없이 기분 좋게 아침을 먹고 출장용 가방을 들고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고 출장을 간다고 집을 나섰던 남편은 마치 증발을 해버린 것처럼 온데간데 없이 실종이 되고 말았죠. 참 믿기지 않은 일이었어요. 출장에 갔다가 돌아오기로 했던 날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하루는 기다려봤었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남편 실종 신고를 했죠. 실종 신고는 바로 접수가 되었는데 위치 추적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경찰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주셨죠. 하지만 당시에는 저도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그게 다랬기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곳곳에 CCTV가 있는데 왜 위치 하나 못 찾는 건지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경찰들도 당황스러워 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저는 남편 찾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성민이 생각은 안 해? 딸, 제발 엄마 좀 생각해줘. 엄마랑 아빠 좀 생각해줘. 이러다가 너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주 피가 마른다. 너 밥은 언제 먹은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네가 정신을 챙겨야 이 서방을 찾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네 꼴을 좀 봐라. 내가 어떻게 먹어? 그 사람 지금 어디서 어떻게 무슨 꼴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나 배부르자고 밥을 먹냐고. 내가 밥을 언제 먹었는지 잠은 언제 잔 건지 그것조차 인지가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저와 함께 울고불고 그러다 다시 서로를 의지해서 남편을 찾아 나섰죠. 하지만 그것도 시간을 지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남편의 그 어떠한 행적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포기하면 정말 내 남편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저는 단 한순간도 남편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으려 애썼어요. 어머니, 혹시 그 사람 저 모르게 빚 지은 거 있어요? 어머니한테 뭐 말한 거 없어요? 빚 있어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제발 좀 오라고 해주세요. 제발 집으로 좀 오라고 해주세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도 어머니한테든 아버님한테든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온 가족 아무한테도 연락 하나 없이 사라지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성민 엄마야. 이제 그만하자. 응? 우리 이제 그만해.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어떻게 살 거야. 너 성민이 생각은 안 하니? 네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성민이는 어쩌려고. 아가,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 이러다 우리까지 큰일 나겠어.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아있어요. 그냥 뭐가 자기 심적으로 뭐가 힘들어서 혼자 쉬고 싶어서 숨어있는 걸 거라니까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랑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성민 아빠 잘못된 것 같다고 제사라도 지내주라고 하는 거 그거 제가 다 절대 아니라고 하고 다니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두고 저 주변 지인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 아니냐는 말을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알게 모르게 제게 그런 부분을 은근히 드러냈었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화를 냈었어요. 남편이 실종된 사이에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과 저희 둘이서만 남편이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죠. 나중 가서는 시부모님도 저한테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시부모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시댁 식구들과도 연락 안 하고 지냈어요. 남편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의 실종에 대한 부분을 사설업체에 맡겨서 꾸준히 남편의 흔적을 밟아나가려 애썼어요. 언제나 같은 생각이었죠. 제가 포기하면 남편이 정말 사라져버리는 거다라는 그 생각으로 말이죠. 아이고, 저희도 정말 죄송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하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희도 돈 벌면 좋죠. 그런데 이거는 뭐 머리털 하나도 찾을 수가 있어야죠. 저희도 사모님한테 이렇게 의뢰비만 받아먹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안 죄송스럽게 어떻게든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머리털 하나라도 어떻게든 찾아주세요. 저 그러라고 이쪽에 돈 내고 의뢰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희 남편 찾아주세요. 아이고, 사모님. 하지만 사설업체를 써도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다 3년이 된 그 해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연락이 참 무서웠어요. 혹시나 남편에 대한 나쁜 소식을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건 아닐까 하고서 말이죠.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시어머니를 보러 갔어요. 수척해진 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그래도 얼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 든 시어머니마저 저처럼 수척해지셨다가는 큰일이 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얼굴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시어머니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한테 웬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나온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이혼하자, 성민 엄마야. 성민 아범 그 녀석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너는 아직 젊잖냐. 남의 집 귀한 자식 갑자기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모르는 내 아들놈 기다리게 하다 인생 날리게 하고 싶지 않다.
실종되면 이혼 소송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 나랑 너희 시아버지 둘 다 너 놔주고 싶어. 우리는 이혼 소송 할 것도 없지 않겠냐. 아가, 너도 네 인생을 살아. 우리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이혼을 해요? 제가 왜 이혼을 해요?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이거사. 이거는 아니지 않냐. 벌써 3년이나 지났어. 갑자기 실종된 그 녀석 찾겠다고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 나 다른 건 몰라도 사돈들 보기 미안해서라도 너 이혼시키련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내용 그대로였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실종된 당신네들 아들 찾겠다고 점점 피폐해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네들 그냥 먹고 살 만큼 아들 몫으로 재산 나눠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양육권은 저보고 가져가라고 했죠. 중학생 아들한테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거 아는데 자기네들이 정말 가진 게 없다면서 그건 좀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시댁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아주버님네가 형편이 안 좋아서 오히려 시댁에서 돈을 빌려가며 살았거든요. 저희 집은 남편은 평범하게 직장 다녔고 제가 사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먹고 살만 했었어요. 저는 저 당시에는 돈을 얼마를 나누고 이런 걸 떠나서 시부모님이 저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미안하고 서럽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 못해요. 제가 어떻게 우리 성민 아빠랑 이혼을 해요. 성민 아빠가 차라리 다른 여자라도 만나서 아니면 그냥 제가 싫어져서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 이혼하자고 하는 거면 하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어디서 어떻게 고생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포기해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너한테 미안해서. 성민 엄마야. 나라고 너 이렇게 놓는 게 쉬운 줄 아니? 나도 그렇고 너희 시아버지도 너같이 좋은 며느리 놓치기 싫어. 그런데 네 인생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야. 이혼하자. 이혼해. 저런 시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할까라는 생각에 그게 더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혼 서류를 찾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냥 무시해야지 하는데 자꾸만 눈길이 갔어요.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열어 제게 온 문자 내용을 봤는데 저는 그 문자를 보고는 달달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한테 제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정말 달달달 떨려서 그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거든요. 이광화 112345678900 딱콩아 올 때 커피 좀. 저한테 온 건 남편 이름, 남편 주민번호 그리고 남편이 저를 부르던 애칭으로 커피를 부탁하는 문자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문자를 보더니만 제 폰을 빼앗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태연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후다닥 핸드폰을 빼앗아가던 그 모습과는 상반되게 말입니다. 너 사설업체에 돈 뿌리면서 이런 문자 받은 거냐? 그런 놈들 너한테 더는 돈 못 뜯을 것 같으니까 우리 광아인 척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 아니야. 너 이런 걸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냥 없는 사람 치고 이혼하고 네 인생 살아. 서류 작성해서 나한테 보내라. 너 그동안 할 만큼 했다. 그만해. 어머니 이거 그 사람 맞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그이가 저한테 어떻게 불렀는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머니. 왜 몰라 왜? 사돈의 팔촌 이름까지 알아내서 돈 뜯어내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야. 쓸데없는 기대 갖지 말고 이혼 서류나 작성해서 보내. 나 간다. 시어머니는 그 문자가 별거 아닌 거라며 제게 저리 말하고는 휙 나가버렸어요. 나중 가서는 화를 내는데 그게 평범하게 보일 리가 없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상하지 않나요?
저 역시 전날 저 자리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직감적으로 뭐가 이상하다는 그 느낌 말이죠. 저는 이혼 서류를 던지듯이 제게 주고 떠난 시어머니가 나가자마자 제게 문자를 보내온 번호로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어쩌면 당연한 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3년여 만에 처음 밟힌 남편의 흔적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무작정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를 다시 설득해 보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서 도착한 시댁은 남편이 떠나기 전 우리 부부가 수시로 들락날락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희 시댁은 개인주택이었거든요. 빨간 벽돌로 된 주택 아시죠? 전형적인 그런 집이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직진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쏜살같이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죠. 너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혜란아.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 안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실종 상태라고 했던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말이죠. 심지어 그 인간 내 입바람으로 시댁 거실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어요. 누가 보면 한가롭게 휴가라도 온 것 같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댁이 오래된 주택이라 철대문 빼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은 늘 거의 열려 있었거든요. 외출하거나 잘 때만 그 문을 잠가뒀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제가 그 안으로 들어선 줄도 몰랐어요. 남편만이 저를 보고서 입을 뻐끔거리며 나지막이 제 이름을 부를 뿐 뭐라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대로 딱 굳어 있었죠. 그런데 부엌에서 시어머니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웬 여자 웃음소리도 같이 말입니다. 남편은 눈알만 대구르르 굴려 자기 엄마가 웃고 있는 부엌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인간 저를 보고 말문이 막혔는지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대로 굳어 있었거든요. 혜란아, 닥쳐. 너는 그 입 다물고 있어, 이 개자식아. 저는 뭐에 홀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그 부엌 가까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들었죠. 시어머니랑 그 여자는 다용도실에서 뭘 꺼내는 건지 신명나게 떠들어대는 소리가 울려 퍼져 나왔어요. 원래 네 남편이 팔불출이야. 어릴 적에도 자기는 결혼하면 와이프랑만 꼭 붙어 살 거라고 그랬다니까. 어머, 정말요? 오빠가 어릴 때부터 사랑꾼 기질이 있었나 봐요. 어머니, 그래도 이번에 저희 친정에서 집 리모델링 싹 해드린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신혼집은 시댁 가까이로 구할게요. 저도 저희 친정 식구들 다 해외 나가서 어머니 아버님 옆에서 가족적 느끼며 지내고 싶거든요. 어머, 리모델링? 아이고, 내가 아들 복은 없어도 우리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우리 유라가 강아 만나면서 나까지 덩달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네. 우리 유라가 아주 집안의 복덩이다, 복덩이.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그 여자는 누가 봐도 다정한 고부지간처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뒤이어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여자의 정체가 뭔 줄 알게 되었죠. 광아 오빠가 결혼하자마자 시험관에서 쌍둥이로 아이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있죠. 딱콩이 1, 딱콩이 2 이렇게 부를 거래요. 하여튼 어쩜 그렇게 짓궂은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쌍둥이면 좋지. 내가 봐줄 테니까 너는 낳기만 해. 우리도 너희 결혼하는데 목돈 못할 거야. 한 2천 정도? 그러니까 너희는 잘 먹고 잘 생각만 해.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왜 저한테 다 잊고 살라고 했는지, 왜 저한테 이혼을 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유라라는 그 여자한테 이야기를 한 결혼자금 2천만 원. 그 2천만 원은 저한테 당신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달라고 했던 금액이랑 똑같았어요. 저는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소리로 악을 질렀죠. 이강화, 이 개자식아. 혜란아, 성민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이야기할게. 아이, 한 번만 봐줘.
연애며 결혼 기간을 통틀어 저는 남편한테 큰 소리 한 번 제대로 내본 적 없었어요. 남편한테 화를 낸 거라고는 응급실 사건 때가 전부였죠. 그런 제가 남편 이름까지 부르며 악을 쓰다니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저의 괴성에 부엌에 있던 시어머니와 그 의문의 여자, 그리고 안방에 있던 시아버지가 뛰쳐나왔죠. 남편이라는 인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앉아서 저한테 싹싹 빌었어요. 저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그대로 달려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그 자식의 명치를 목표로 삼아 날라차기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태권도 관장으로 일을 하다가 몸 다치면서 어린이 체육교육 사업으로 돈 버는 거였거든요. 제 실력 아직 안 죽었더라고요. 저한테 명치를 맞고 대구르르 구른 남편놈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이고 아이고 거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달려나온 여자는 저한테 소리를 질러댔지요. 당신 뭐야? 뭔데 지금 남의 집 쳐들어와서 이 난린데. 아유 어머니 이 여자 뭐예요? 미친 여자 아니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게요. 경찰? 아니야. 잠깐만. 왜요? 저런 미친년은 당장에 정신 차리게 해야죠. 이거 묻지마잖아요, 묻지마. 당신 누군데? 누구냐고. 상간녀는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저한테 당신 누구냐? 왜 남의 남편 때리냐고 소리를 질렀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난리를 치다가 이내 저를 보고는 흠칫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관계는 내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여자한테 이야기했어요. 나 이광화 와이프, 정확히 말하면 3년 전에 실종되었던 이광화 와이프. 제가 저리 말하자 상간녀는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했어요. 하긴 그럴 만도 하죠. 저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말한 건 그게 아닌데? 본초가 아들 데리고 실종되어서 결국 이혼한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오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말해봐. 무슨 상황이냐고. 아휴, 어떻게 저렇게 속아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할 수가 있는 건지. 저 여자도 똥멍청이 아닌가요? 하긴 그 여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라고 한다면 남자 잘못 만나서 사기꾼 같은 인간들 만난 죄밖에 더 있겠어요? 미친 시댁 인간들을 자기 아들이 아니라 저를 실종된 여자로 만들었다는데 저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다 내 아들까지 실종된 아이로 만들어버렸다니 그 순간부터는 그 인간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예, 혜란아.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우리 일단 나가서 얘기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응? 지금 어디다 손을 대요? 손 안 치워? 어디다 손을 대냐고. 하다 내 새끼까지 실종된 걸로 몰아가. 그게 손주를 두고 할 일이야? 할 짓이냐고 그게.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이에요. 저는 그 와중에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상간녀한테 물어봤어요. 이 인간이랑 대체 얼마나 만났고 어떻게 지낸 거냐고 말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인간이 제 눈에 단 한 번도 띄지 않을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상간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애초에 출장을 갔던 게 아니었어요. 그 상간녀랑 같이 해외로 나갔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 한국에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저희 아버지 사업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아예 결혼 전제로 우리 양가 부모님한테 4년 전에 허락 받고 나서 같이 해외 나가서 지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그쪽한테 왜 설명을 해야 하는 건데요? 4년 전? 그래, 4년 전. 4년 전에 우리 이미 양쪽 어른들한테 허락 다 받은 상황이었어. 4년 전이면 남편은 실종되기 1년 전부터 이미 상간녀를 만나왔고 시댁 인간들도 상간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영악하고 추잡하게 저를 속이고 제 앞에서 연기를 했다는 그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저를 다시 붙잡고 끌고 나가려 하는 시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맞아요.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시부모를 하는 인간들 역시 저한테 그러면 안 됐었던 거 아닌가요? 제가 자기 뺨을 때리니까 시어머니라는 그 정신 나간 여자도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어머마, 저 미친년이. 너 지금 누구 얼굴에 손 댔어? 네가 뭔데 내 딸 얼굴에 손을 대? 장모님, 장인어른. 누가 네 장인이야?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누가 네 장인이야?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뺨을 치는 그 모습을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대로 보게 되었어요. 제가 시댁으로 향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연락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상황이 좀 이상하니 엄마 아빠도 우리 시댁으로 좀 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 도착하셔서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신발을 벗어던지고 그 집 안으로 들어선 그 순간부터 개판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뜯었고, 그런 저희 친정엄마를 시아버지가 밀쳐내자 저희 친정아버지가 시아버지 멱살잡이를 했죠.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인간은 도망을 가려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놓칠 리가 있겠어요. 악착같이 달려가서 그 자식 잡아 밟아버렸습니다. 저한테 밟히던 그 인간도 버럭하더라고요. 지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저는 그 버럭하는 남편놈 주둥이를 퍽 하고 때렸어요.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나랑 우리 성민이가 그 몇 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알기나 해? 그런데 너는 여기 누워서 놀고 먹어? 그리고 뭐? 결혼을 해?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야야, 너 깡패야?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어디서 사람한테 손을 함부로 대? 사람? 네가 사람이야? 네 식구들이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네 부모들이 사람이었으면 이딴 짓 하지 말았어야지. 인간 아닌 것들한테 뭐하러 인간 대접을 해줍니까? 두들겨 패고 욕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 그 난리통에 경찰이 왔어요. 경찰에 신고를 한 건 남편놈이 결혼하려 했던 그 여자 상간녀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경찰이 오고 나서야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단 남편은 실종되기 전부터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건 확실했죠. 그 여자한테는 저랑 저희 아들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속인 것도 사실이었고요. 참 웃기죠. 실종 기간이 3년이 지나야 이혼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인간이랑 시부모는 그걸 노린 거였어요. 남편놈이 만났던 그 여자 집안이 꽤 사는 집안이었더라고요. 상간녀 쪽 부모가 나이 먹은 딸내미 시집 안 가서 골치였는데 결혼만 하면 시부모한테 가게도 하나 내준다고 하고 남편한테는 사업체 준다고 했었답니다. 그걸 듣고서 그 집안 인간들이 저랑 제 아들을 자기네들 인생에서 지우려고 한 거였죠. 그런데 거짓말의 끝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절대 좋을 리가 없었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 인간들 결과가 좋으면 그건 정말 신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제가 신한테 죽을 죄를 지은 상황이던가요. 그런데 저는 하늘 우러러 죽을 죄 지은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죽을 죄를 진 건 남편놈과 그 시댁 인간들인 거죠. 당신 참 대단하다. 너 내가 그래도 내 이성 붙잡으려고 너한테 당신이라느니 그딴 호칭해 주는 거니까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라. 네가 사람이니? 나는 지금 너랑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도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알아? 그런데 뭐? 그 여자한테 차이고 나니까 이제 와서 다시 뭘 어떻게 해보자고? 야, 네가 진짜 사람이니? 아니, 생각이라는 건 하고 사는 거야. 너랑 네 부모들 다 뇌란 걸 갖고 있는 인간들인 거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나한테 무슨 말을 하셔도 나 할 말 없는 놈인 거 알아. 그런데 나도 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유? 대체 무슨 이유? 돈 욕심 나서 눈먼 거? 그깟 돈 때문에 네 부모들이나 너나 양심 팔아먹고 처자식 버린 거? 대체 무슨 이유?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뭐 얼마나 대단한 이유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뻔뻔하게 이유가 있었다고 개소리를 짓거리는지 그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제가 나타남으로 인해 상간녀한테 대차게 차였지요. 그러고 나서 상간녀와 상간녀 가족들한테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자기 받아달라고 말입니다. 저게 사람인가요? 저건 사람 아닌 거죠. 안 그런가요? 그 인간이 저한테 이혼 서류 도장 찍겠다고 해서 저를 불러놓고서는 다시 만나자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자기가 다 이유가 있었다는 핑계를 대려 하더군요. 정말 없던 정까지 떨어졌죠 뭐. 그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래, 순전히 100% 나만 생각했어. 그런데 솔직히 혜란아, 나 너랑 결혼하고 나서 열심히 일만 했잖아. 성민이 태어나고 나서도 정말 일만 했어. 그런데 그러면서 유라 알게 되었는데 유라랑 있을 땐 오로지 유라랑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데 그때 내가 정말 오랜만에 나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내가 좀 살고 싶어서 그랬어. 나도 살고 싶었다고. 내가 평생 당신 남편 성민이 아빠로만 살아야 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 그게 네가 말하는 전부야? 네 변명 다 했니? 내가 네 변명에 대답을 뭐라고 해줘야 하니? 그랬구나. 당신 참 힘들었겠다. 이래야 해? 그렇게 따지면 나도 성민이 내팽개치고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이놈 저놈 만났어야 하네. 맞아? 야, 정신 차려. 그렇게 네 인생만 챙기고 네 인생만 살아보겠다고 살고 싶었어? 그러면 너는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자식을 낳지 말았어야지. 아니야? 네가 선택한 걸 왜 남한테 탓을 해? 미친 인간. 그럴 거면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았어야죠. 아닌가요? 저걸 변명이라고 나불거린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마음을 돌릴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건 것도 그저 어이가 없었죠. 저는 그 자식한테 그 자리에서 뺨을 거세게 날렸어요. 그리고 너랑 나는 오늘부로 최악의 악연이 되는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상간녀 집에 빌붙어서 살아보겠다고 직장까지 그만둔 그 인간한테 이혼 소송을 걸기로 했거든요. 이미 개털된 그 인간과 그 인간의 부모한테 당신네들이 택한 것이 어떤 결과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혼 소송을 결정했어요. 그 인간이 없는 기간 동안 저 혼자서 아들을 키운 것에 대한 보상과 그 인간과 시어머니가 저를 속이고 이중결혼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남편이라는 인간과 시부모는 저와 저희 부모님한테 매달리고 화도 내고 울어도 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발악을 했지만 제 마음은 굳건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마음이랄까요? 아주 이 집안 식구들 다 깡패야 깡패. 내가 아직도 그때 뜯긴 머리털이 안 자라서 고생을 얼마나 하고 있는 줄 알아? 우리도 할 말이 많어. 그쪽 네들만 할 말 많은 줄 알지? 우리도 할 말 많다고. 내가 아주 기가 차서 말이야. 아이고 부모가 그 모양이니 딸년도 깡패 마냥 그렇게 지 남편 두들겨 팼지. 그러는 그쪽 네야말로 부모가 그 모양인 자식 새끼가 그렇게 사기꾼 마냥 박쥐 새끼처럼 여기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나 보네. 머리털이 안 나? 아이고 그럼 내가 그때 아주 더 뜯어놨어야 했네. 평생 카발이나 쓰고 다니게. 당신네들 말 조심해 알아? 창피한 줄 알라고. 자식 교육 그따위로 시켜놓고서 뭐가 어째?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똥을 싸서 그쪽 네들 집에 처바르겠다. 고소? 하고 싶으면 해. 누구는 뭐 못하는 줄 알아. 아직도 저의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에요. 변호사 말로는 4개월은 더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게 그 와중에 시부모였던 그 인간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온 거 있죠. 고소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시부모 집에 들이닥쳐서 남편이었던 그 인간 두들겨 패던 때 말입니다.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의 시부모였던 그 인간들 머리털 뽑고 멱살잡이 하시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시부모였던 그 추잡한 인간들이 자기네들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고 그걸 빌미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 크게 만들기 싫으면 재산분할 정확히 반반하고 자기 아들한테 위자료 주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추잡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친정부모님 웬만하면 일 크게 만드는 거 안 좋아하시고 사람 간의 싸움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인간들이 싸움을 걸어오니 뭐 어쩌겠어요. 이왕에 시작하는 싸움 다 이겨 먹어야죠. 주변에 변호사 인맥이 얼마나 많은데 시부모한테 더 크게 응수하겠다고 벼르고 계십니다. 그쪽은 변호사가 1명이지만 저희 가족은 못해도 3명은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 쪽 2분, 저 1명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전 남편은 저희 친정과 저한테 변호사가 많다는 걸 알고 저한테 좋게 합의 보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합의는 적어도 같은 선상에 있는 인간끼리 하는 거야. 너처럼 바닥에 있는 놈이랑 인간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랑 네 부모가 한 짓이 뭔지 그 대가가 어떨지 한번 온몸으로 느껴봐 이 개자식아. 야 정혜란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너 원래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었어? 아니잖아. 아니었지.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그걸 네가 모른다고 하면 너는 정말로 양심 없는 인간이다. 알아? 나 다른 건 몰라도 내 새끼 우리 성민이 상처 준 거나 너 절대 용서 못해.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개수작 부릴 생각하지 말고 꺼져. 아니면 네 변호사라도 1명 더 구해보던가. 아 맞다. 너 개털이라 대출받아서 변호사 선임한 거지? 그나저나 너 그 대출금은 또 어떻게 갚으려고 무리를 했다니? 너나 네 부모나 참 멍청한 인간들은 확실한 것 같다. 저는 네가 지금 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전 남편한테 저리 말하고 꺼지라고 했어요. 앞으로 모든 이야기는 제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 말입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아직 남았지만 보나마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의 아들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아이가 떠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희 친정언니가 있는 미국으로 보내려고요. 아이도 유학을 원하고 제가 생각해도 그게 아이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너 또 뭘 한 거야? 성민이를 유학 보내? 누구 마음대로 내 새끼를 유학을 보내? 나도 성민이 아빠야. 나한테도 성민이 일에 관여할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걔가 어릴 적부터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중학생 나이에 유학 가서 적응이나 잘할 것 같아? 너는 엄마라는 여자가 그렇게 생각이 없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성민이 아빠? 아이고 성민이 아빠라는 소리가 네 그 주둥이에서 참 잘도 나온다. 여전히 뻔뻔하네. 야 참 그것도 재능이다. 안 그러니? 내 새끼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너는 유라인지 구라인지 아는 그 어린 년 만났던 순간부터 성민이 아빠 자리 포기한 거야. 나중에 애 유학비나 제대로 보내. 알겠어? 내가? 내가 왜 유학비를 줘? 내가 그 유학 보냈어? 나는 죽어도 유학비 못 보내. 알겠어? 네가 보낸 거면 네가 알아서 유학비를 대던가 하라고. 진짜 웃기지도 않네 진짜. 하여간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도 애 아빠라고 하던 놈이 애 유학비 내놓으라고 하니까 바로 선 긋는 거 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죠. 물론 전 남편한테 아이 유학비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했어요. 어디 그놈의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처와 자식을 버리려고 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보라고 해야죠. 사필 규정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정말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말이에요. 이혼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뒤이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 여러분께 알릴게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질문 한 가지 남기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전 남편이 개차반 같은 놈이라고 해도 아이가 나중에라도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줘야 하는 건지 그게 고민이 되네요. 그 인간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줄 인간이 아니니까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조언 부탁드릴게요. 현명한 엄마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럼 조언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화 많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